함께 시작해봐요. 쉽게 배우는 기업 분석 이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소매 제거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제거법이라고 하면요. 소매와 관련된 게 있죠. 도매가 아닌 소매. 자, 소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건이, 상품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매라는 관점을 두고 재고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다양한 상품, 물론 아주 고가의 상품은 아닐 것입니다. 가격이 낮은 그리고 품목은 다양한 그런 소매업에 있어서 재고조사를 통해서 원가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고조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매재고법이라는 것은 일단은 판매가 기준으로 평가한 기말 재고 금액에다가 구매 원가, 즉 구입한 원가죠. 그리고 판매가가 변동되는 그런 원가들을 통해서 원가율을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원가율을 정해서 기말 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원가율이 정해지면은 기말 재고자산의 숫자에다가 곱하면은 이 재고자산의 원가가 나오겠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방법과는 조금 다른 방법의 재고조사법이 있는 거고요. 이것은 이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실제 원가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정해진 원가를 가지고 추정해서 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 원가가 아닌 추정에 의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품목이 많은 상품, 업종이라고 해야 되겠죠. 품목이 많은 이런 많은 품목을 가지고 원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 이 소매 제거법을 많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가에 의해서 실제 원가가 얼마인지를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판매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원가를 정해서 우리 원가를 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소매점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할인점이라든지 체인 스토어 이런 업종인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품목을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유통업은 제품 하나하나의 원가를 측정해서 수송비라든지 공통 원가를 배분한다든지 또 시가가 변동이 될 수도 있고죠. 자,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원가를 하나하나 정하다 보면은 실무적으로 그걸 그렇게 해서 얻는 실익이 굉장히 적고 또 재고자산을 그런 원가에 기초해서 하다 보면은 오히려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율을 정해놓고 우리가 이런 정해진 추정에 의한 방법, 소매제고법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매제고법, 유통업이라든지 이런 품목수가 다양한 업종에서는 이런 소매제고법을 통해서 우리가 재고조사, 원가를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유통업이 아니고 다른 업종, 이런 기업들이 소매제고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 소매제고법을 사용하는 것이 다른 원가, 실제 원가에 기초한 그런 그 원가 결정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그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매 유통업이 아닌 경우에는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런 합리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 적용되는 원가율이 합리적이라는 근거를 그 주석상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의 원가율을 사용하기 때문에 만일에 이익률이
각각 다른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군비로 있다고 하면은 사용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단일 원가, 이익률이 서로 다른 상품권을 통합해서 평균 원가율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원가율이 거의 동일한 이런 상품을 우리가 소매제거법을 통해서 우리가 원가를, 기말재고자산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이 소매제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는 기본적으로 이 판매 가능 재고자산, 기초 재고와 단기 매입의 합계가 되겠죠. 이런 원가와 판매 가격을 기준해서 원가율을 먼저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서 원가를 판매 가격으로 나눈 것이죠. 그렇게 해서 원가율을 계산하고, 자, 그래서 원가율을 계산한 다음에 우리가 판매 가격으로 측정된 판매 가능 재고자산을 매출액에서 차감해가지고 우리가 판매 가격으로 측정된 기말 재고를 계산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례를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매 가격으로 측정된 기말 재고를 계산하고, 그래서 원가율에다가 계산된 원가율에다가 기말 재고를 곱하면은 우리가 기말 재고액의 원가가 계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이런 대형 소매점이라든지 또는 의류점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원가를 계산하기가 하나하나 원가를 계산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겠죠. 다양한 품목이 있고, 그래서 어떤 동일한 원가율을 먼저 계산해서 판매가에 기초한 그런 원가율을 계산해서 일률적으로 우리가 기말 재고의 원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실제적으로 RFID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 우리가 이렇게 스캐너를 통해서 원가라든지 판매가를 하나하나 측정을 빠른 시간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IT가 발달하면서 이런 소매제거법에 의한 방법보다는 태그를 이렇게 인식하면서 우리가 원가를 측정하는 방법도 좀 더 최근에는 발전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들만 알아두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런 기말 재고의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원가 매매 자료가 있죠. 원가가 기초 상품이 42,000원 있고 매입을 244,050원 했고요. 매입 운임이 10,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원가가 들어간 내가 구매한 가격이 있겠죠. 운임이 들어가고 전기에서 넘어온 기초 상품이 있을 것이고, 자, 이것을 소매가로 계산하면은 자, 기초 상품이 소매가는 6만 원, 그리고 매입가는 자, 매입원가 아니고 이제 매입 소매 판매가게 되겠죠. 40만 원. 자, 가격 인상이 있고 가격 인하가 있습니다. 각각 17,500원, 32,000원. 자, 매출액이 36만 3천이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소매가 기준, 자,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소매가 기준의 기말 재고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기초 상품하고 매입액을 더한 46만에다가 순인상액 17,500을 플러스하고 순인하액, 인하액을 32,000을 차감하고 매출액을 차감하면 우리가 소매가 기준의 기말 재고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82,500원이 이제 산출이 되겠죠. 그래서 소매가 기준의 기말 재고액 82,500원을 산출하고 나서 자, 우리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앞서 우리가 학습했던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의 여러 가지 기말 재고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그 기말 재고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우리 소매제고법을 적용했을 때 원가율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액, 자, 원가율을 우리가 원가를 가지고 판매가로 나눈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원가율이 우리가 매입한 원가 24만 4,050원 플러스 자, 매입 운임은 우리가 지도원가에 계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24만 4,050원에다가 10,000원을 계산한 거에다가 나누기 우리가 자, 판매가, 자, 우리 판매한 소매가죠. 40만 원에다가 인하액, 인사액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그걸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원가를 소매가 기준의 판매가액으로 나누게 되면은 65.9%의 원가율이 산출됩니다. 자, 우리가
앞서 소매가 기준 기말재고가 82,500원이었죠. 82,500원에다가 자, 원가율 65.9%를 계산하면은 기말재고의 원가액은 54,367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 기초상품 매입의 원가액이 있던 42,000원 있었죠. 그리고 24만 4,500 매입액 금액에다가 매입은임 마이너스 자, 우리가 기말재고를 하게 되면은 매출 원가 24만 1,683원이 산출되게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평균 원가법에 의해서 평균적으로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원가율을 계산하는 것은 자, 42,000원 플러스 24만 4,000원 플러스 만원. 자, 우리가 원가를 가지고 판매가 6만 원, 40만 원 플러스 17,500원 마이너스 32,000원을 나누는 소매가로 나누는 거죠. 원가를 소매가로 나누게 되면은 66.45%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계산했던 기말재고에다가 우리가 원가율을 계산하면은 기말재고 원가율이 54,821원이 나오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은 24만 1,229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자,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매재고법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소매업 이런 다양한 품목수가 많은 하나하나의 원가를 실제 원가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매가 기준으로 원가를 나누어서 원가율을 계산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가 기준 소매재고법 또는 후입선출 소매재고법 이런 다양한 방법들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원가율을 산출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매출 총이익법이 있습니다. 회사의 매출 총이익률이 항상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판매 가능 재고자산을 매출 원가와 재고자산에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익률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원가율이 기본적으로 거의 변동이 없는 경우. 자, 이런 경우,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재고가 많은 기업들, 재고의 품목수가 많거나 또는 자산을 일일이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과 이런 것이 소요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우리가 재고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추정하는 방법, 물론 또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우리가 소매재고법과 마찬가지로 재고자산을 추정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의 추정은 이 매출총액법의 적합한 방법은 뭐냐면은 자, 분기 또는 반기별로 재무제표를 이렇게 자주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자, 적어도 분기나 반기별로 재고자산을 실시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거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라든지 자, 또는 천재지변이나 화재, 이런 도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손실을 입었겠죠. 이런 손실을 우리가 손실난 재고자산을 추정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또는 금융회사가 은행이라든지 이런 그 금융회사가 이 대출해 주려고 하면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우리가 재고자산이 적정한지, 이 재고자산이 많은지 적은지 우리가 기업 분석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회사의 재고자산을 늘리거나 줄이면은 손익을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장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재고자산을 통해서 회계분식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자산을 조금 늘리거나 줄이게 되면은 이익을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융회사들은 이런 회계분식의 방법들을 우리가 이 재고자산의 적정 수준이 이 회사의 과거의 총이익률이 어느 정도였는데 재고자산이 이 정도가 적정한데 너무 과도하다 또는 너무 과소하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치를 산출하거나 검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방법으로 우리가 가장 적합한 방법이 매출 총이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기업 분석할 때 기업의 재고자산을 실제적으로 검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매출 총이익법이 되겠습니다. 자, 매출 총이익법은 실제 과거에 매출 총이익률이 얼마였느냐를 먼저 산출해야 되겠죠. 자, 매출 총이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출 총이익을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매출 총이익을 실제 매출액으로 나눈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뭡니까? 실제 매출액에다가 실제 매출 원가를 뺀 게 차감한 것이 매출 총이익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추정하는 매출 총이익률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자, 1 마이너스 매출 총이익률이 원가율이 되겠죠. 매출 원가율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율을 추정치를 우리가 산출해 줄 수 있고, 이 매출 원가를 가지고 실제 매출액에다가 우리가 원가율을 곱하게 되면은 매출 원가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실제 기초 재고는 정기에 넘어온 우리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의 정기로부터 넘어온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입액이 있을 것이고, 추정한 매출원가를 차감하게 되면은 기말 재고가 추정치가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기말 재고를 추정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 기말 재고가 자, 추정한 기말 재고하고 실제 재무상태표에 나오는 재무제표상에 나오는 기말 재고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금액이 자, 기말 재고가 실제 추정한 기말 재고보다 재무제표상의 기말 재고가 많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고 보면은 이게 분식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제 적게 나온 경우도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우리 추정한 기말 재고와 실제 재고의 차이가 아주 과다한 경우에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해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적정하게 실제 재고가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매출 총이익법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아래 자료를 보시면은 기말 재고가 과다하게 계상된 걸로 추정됩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죠. 자, 매출액이 100만 원이고요. 자, 매출원가 7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70만 원을 차감하면 매출총이익이 30만 원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회사를 단순하게 보시면은 총이익률이 30%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과거의 통상적인 매출 총이익률이 20% 했다라면은 적어도 이제 10% 개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먼저 매출원가를 한번 산출해 봅니다. 자, 매출액에다가 1 마이너스 매출 총이익률을 계산하면 우리가 과거에 자, 매출액 총이익률이 평균적으로 과거에 20%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매출액에다가 자, 80%를 자, 곱하게 되면은 8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80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되는데, 자, 이 회사가 이 기초재고, 자, 기초재고가 앞에 20만 원이었잖아요. 그죠? 20만 원에다가 단기 매입이 90만 원입니다. 그래서 원가가 80만 원, 우리 계산한 원가가 80만 원이니까 자, 30만 원의 기말 재고가 추정이 됩니다. 기말 재고가 30만 원 추정되는데, 재무자표상의 기말 재고에서 우리가 여기 40만 원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0만 원의 갭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10만 원만큼은 이 기말 재고가 조금 과다하게 계산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기말 재고가 실제적으로 4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그 원인이 자, 왜 평균 원가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그 차이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이 회사의 손익관계를 또 검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기말 재고가 과다하게 된 것이 아닌지를 우리가 원인을 한번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투자자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자산은 기본적으로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중에서 비유동자산에서 제일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구분하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죠? 자, 유동자산은 자, 현금화가 1년 안에 현금화가 회계적인 개념에서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우리가 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지 않는 자산들은 우리가 대부분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하게 되겠죠. 자, 이 비유동 자산은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과목들을 먼저 보시면은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실체가 없는 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자산은 우리가 장기성 예금, 특정 예금과 예금, 투자 유가증권, 장기 대금, 투자 부동산 이런 것들이 여러 과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투자 자산의 개념 과목들을 보시면은 장기성 예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예금과 현금, 만기 보유 증권, 우리가 투자 유가 증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매도 가능 증권, 지분 적용 투자 주식이 있고요. 장기 대금, 투자 부동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우리가 장기성 예금과 장기 금융 상품이 있는데요. 먼저 장기성 예금이면은 아까 우리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예금이겠죠. 그죠? 예금 이런 장기성 예금. 적어도 정기예금 2년짜리를 가입했다. 또는 3년짜리가 있다. 남은 기간이 2년, 3년 되는 경우 이런 장기성 예금이 될 것이고요. 기타 장기 금융 상품. 1년 이상이죠.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양도성 예금, CD라고 그러죠. 이런 CMA라든지 MMF라든지 RP라든지 기업보험, 즉 CP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양한 금융 상품의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런 우리가 장기 금융. 1년 안에 우리가 도래하면은 당연히 우리 현금성 자산에 우리가 매매 가능 증권이나 이런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또는 단기 금융 상품으로 분류해서 유동 자산에 분류하겠죠. 그 다음에 특정 예금과 현금입니다. 만기가 1년 후에 도래하는 것인데, 사용이 제한이 되어 있는 금융 상품이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인데 은행에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 함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없겠죠. 이렇게 어떤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는 그런 금융 상품들이 특정 현금과 예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 유가 증권에 해당하는 것이죠. 만기 보유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지분법 적용 주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 상품 지난 시간에 금융 상품을 공부했었습니다. 그 위에 유동 자산에 분류되는 유가 증권이 우리가 매매 가능 증권이 있었죠. 그게 유가 증권 중에서 4가지 유가 증권 중에서 우리가 매매 가능 증권은 우리가 유동 자산으로 분류하고 여기 있는 만기 보유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지식은 이런 투자 자산, 즉 비유동 자산으로 계리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 상환 금액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만기 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만기까지 보유하고 보유할 능력 있는 그런 것들이 만기 보유 증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이죠.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가 유동자산으로 분류했던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 이외의 경우로 매도 가능성이 있는 유가 증권이다. 매도 가능성이 있는 유가 증권이죠. 그래서 이걸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고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말 그대로 자회사라든지 이런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내가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의 경영진을 교체한다든지 어떤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보통 20% 이상 50% 이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분법을 적용해서 회계 처리하는 투자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뭡니까? 영향력을 통해서 어떤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투자한 주식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장기 대여금입니다. 장기 대여금은 단기 대여금은 우리가 1년 이내에 회수할 목적으로 빌려주는 돈이죠. 단기 대여금은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수 기간이 1년 이상인 대여금은 장기 대여금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은 유형자산에 들어가죠. 토지, 건물, 기계, 기계는 아니지만은, 토지, 건물은 당연히 내가 영업용으로 쓰고 있다. 라면은 우리가 유형자산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고유의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이 투자 목적으로
투자를 먹자. 중요한 것은 투자 목적이죠. 자, 부동산을 건물 하나 샀는데 나는 이것을 조금 보유하고 있다가 투자 목적으로 샀다가 나중에 나는 매도할 거야. 그래서 어떤 이 투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하면은 이건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는 거죠. 같은 토지라도 내가 영업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 내가 토지를 취득했다고 보면은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계정의 분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이 유가증권 중에 세 가지 유가증권 중에 제일 먼저 만기 보유 증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기 보유 증권은 첫 번째 만기가 확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기가 확정되어 있다. 두 번째 상환 금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 및 능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요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경우에 만기 보유 증권으로 우리가 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만기가 확정되어 있고 상환 금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 가능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원금이나 이자가 상환할 금액이라든지 시기가 약정해서 딱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기 보유 증권이고요. 만일에 자, 변동이자율 같은 경우 있죠. 이자율을 우리가 확정이자율이 아닌 변동이자율에 의한 조건부 채무증권도 우리가 예외적으로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세 번째 항목인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느냐. 자,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 요거. 자, 없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일단은 만기까지 내가 보유할지 아닐지 여부를 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시장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또 위험의 변동성이 커지거나 이럴 때 특정 상황이 벌어질 때 기업이 매도할 의도가 있는 채무증권 이런 경우라든지 자, 채무증권의 발행자가 채무증권의 상각 후 취득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중도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는 채무증권이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채무증권은 뭡니까? 자, 부채와 관련되죠. 자, 돈을 빌려주고 대표적인 게 사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채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자, 사채를 우리가 발행한 것이 아니고 자, 인수했다는 얘기죠. 발행자는 채무자고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만기 보유증권을 계리하는 기업은 만기 보유증권을 계리하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만기 보유증권인데 이 사채를 발행한 사람이 중도의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중도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만기까지 채무증권을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만기 보유증권을 계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하나는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내가 재무자원이 부족해서 나는 지금 현재 사채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회사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재무적으로 현금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 사채를 빨리 회수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중간에 이 사채를 상환을 받겠죠. 자, 이렇게 또는 매도를 하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보유하기가 어려운 그런 재정적 상황에 있는 경우라든지 또는 법적인 어떤 제약을 통해서 만기까지 내가 보유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이런 보유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만기 보유증권은 만기가 확정되어 있고 상환 금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이 가능하거나 마지막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 능력이 있는 경우 이 모든 세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에 채무증권입니다. 채무증권인 경우에는 우리가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자,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 중간에 우리가 이 회계연도 중에 예를 들어서
당해계년도와 직전 이계년도 중에서 만기 보유증권을 만기가 되기 전에 매도하였거나, 과거에 매도하였거나 발행자한테 중도 상환을 이렇게 하라고 요구한 그런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 보유증권을 분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유가증권의 분류를 바꿈으로 해서 이익의 조작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번 회계연도나 또는 과거에 직전 이계년도 중에 만기일 전에 매도했다거나, 자, 만기 보유증권을 가지고 있다가 만기 전에 매도하거나 또는 이 발행자한테 중도 상환을 행사를 요구를 한 경우에는 이런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기업죠. 그런 기업들은. 또 하나는 만기 증권의 이런 분류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있습니다. 자, 만기 보유증권은 만기까지 보유를 해야 되는데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 이런 과거에 사실이 있었다. 그렇게 하면은 이런 모든 신규로 취득한 모든 증권은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 금액이 아주 미미하거나 전체 금액과 적은 경우에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런 만기 보유증권은 투자자선으로 당연히 분류하고요. 장기 투자증권이나 이런 과목으로 통합해서 표시하고 주석에다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자, 회계기간 말에 1년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 보유증권은 다시 단기 투자자산, 즉 유동자산으로 분류해서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 증권인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하고 만기 보유 증권은 당연히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겠죠. 자, 매도 가능 증권을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장기 투자증권 등의 과목으로 합쳐서 통합해서 표시하고 주석으로 다시 구분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회계기간 말이라든지 1년 안에, 회계기간 말에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매도를 통해서 처분할 것이 확실한 매도 가능 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간이 1년 이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다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자, 유동자산을 분류하게 되면은 단기 투자자산 등의 과목으로 통합해서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면 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 투자자산으로 합쳐서 표시하고 주석에다가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입니다. 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은 굉장히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자회사를 보유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쓰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라는 것이죠. 자, 투자를 한 회사가 아니고 피투자, 자, 투자를 받는 회사에다가 투자회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하면은 지분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자, 유의적인 영향력이라면 뭘까? 이거는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 재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이런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뭐 물건을 팔아라든지 재무적으로 뭐 어떤 출자를 한다든지 또는 배당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재무적 관련돼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고 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일일이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직접적으로나 또 간접적으로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주 확실한 경우가 아니고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래서 2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지분법을 통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주식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분법, 자, 에쿼티 메소드, 지분법은 무엇이냐?
지분법이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법은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분법이라고 하면은 일단 일정 지분율, 주식의 지분을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가 투자를 하겠죠. 투자를 할 때, 자, 이 투자의 지분을 투자회사의 지분에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자, 투자를 했는데 이 피투자회사가 이익을 내거나 배당을 하게 되면은 투자회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런 경제적 관계가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 간에 항상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제적 관계를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놓은 회계 처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한 회사가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지분율이 20% 이상이고 50% 미만일 때 우리가 지분법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20% 미만인 경우, 아예 낮을 경우에는, 미만인 경우에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우리 만기 보유증권이나 이런 다른 주식 계정으로, 유가증권 계정으로 이제 분류를 하겠죠. 만약 50% 이상이 되면은 연결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분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자는 20%에서 50% 미만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투자자로 보지 않고 실질적인 경영에, 피투자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 투자회사는 피투자회사의 순자산의 변동에 따라서 이 투자회사의 투자 가치를 조정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투자할 때는, 초기에는 투자할 때는 투자 금액이 되겠죠. 얼마에 투자했느냐? 되겠죠. 우리가 이제 자본 출자 금액이 되겠습니다. 투자 금액을 원가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근데 피투자회사가 이익을 낼 수도 있고 손실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일에 이 투자를 한 회사가, 피투자회사가 이익을 냈다. 자, 순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투자회사는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을 자기 재무제표에 지분법 이익에 의해서 이익으로 반영을 시키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금액적으로 우리가 사례를 한번 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3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피투자회사가 10억의 이익을 냈다고 하면은 3억만큼의 어때요? 투자회사가 지분법 이익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배당일 경우 있습니다. 자, 피투자회사가 배당을 하는 경우이죠. 그래서 투자회사는 이 배당금을 자기 지분법 적용 주식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자, 배당은 현금은 들어오게 되지만 현금이 들어오고 다시 지분법 주식이 감소하는, 투자 주식이 감소하는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부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투자자는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우리가 자기 자본에 해당이 되겠죠. 뭐 재평가라든지 포괄 손익에 의해서 이 투자회사의 장부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 자, A회사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례가 비슷합니다. 자,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30%를 50만 원에 취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 B회사는 1년 동안, 영업기간 동안에 10만 원의 이익을 내고 5만 원의 배당금을 배당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최초에 투자할 때는 투자회사 입장입니다. 자, 투자회사 입장에서 차변에 지분법 주식 50만 원이 발생하겠죠. 대변에는 현금이 50만 원 나가겠죠. 자, 배당금을 5만 원 수령했습니다. 근데 5만 원을 수령한 게 아니고 지분이 30%이기 때문에 5만 원에 30%에 해당하는 15,000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현금이 15,000원 되고 다시 지분법 주식이
15,000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50만 원이었던 지분법 주식이 48만 5천 원이 되겠죠. 다시 근데 이 회사가 10만 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근데 이익만큼의 다시 지분법 주식을 늘리게 됩니다. 즉 30%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에 곱하기 30% 하게 해서 지분법 주식이 3만 원이 늘게 되고 지분법 이익이 대변에 3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당금 수령해서 지분법 주식이 15,000원 감소하고 다시 이익을 통해서 3만 원의 지분법 주식 증가하면서 실제 회계기간 말 A 회사의 회계기간 말의 지분법 주식은 51만 5천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우리가 지분법에 의한 개정 처리를 우리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유가증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유가증권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매매 가능 증권을 공부했죠, 그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 자, 지분법 적용 주식, 만기 보유 증권을 학습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가증권은 최초에 인식할 때 공정가치로 책정한다. 자, 원가로 인식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래된 가격으로 우리가 공정가치를 인식하게 됩니다. 자,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죠. 공정가치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시장에서 직접 취득하는 가격, 원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최초 인식 이후에는 공정가치로 처리하고, 자, 공정가치가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유가증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자, 단기 매매 증권인 경우에는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유가증권이 아닌 경우에는 이 직접 유가증권과 관련돼서 관련된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합산해서 원가로 가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증권을 우리가 예를 들겠습니다. 채무증권을 처음에 취득한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채무증권은 뭐 회사채가 일반적입니다. 그죠? 가장 많이 쓰는 게 회사채인데, 자, 매입 가격에다가 부대 비용을 합한 것이 이제 우리가 취득원가 되겠죠. 채무증권의 우리가 매입 가격은, 자, 우리가 이 매입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냐? 자, 액면, 자, 우리가 회사채 액면가에 액면 표시된 액면 이자율, 또 발행회사의 신용도를 고려해서 유사한 위험을 가진 동종 채무증권에 적용되는 시장 이자율이 고려돼 가지고 자본시장에서 결정됩니다. 매입 가격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회사채가 액면가 1억짜리 회사채가 1억으로 매입하는 건 아니죠. 회사채에 발행하는 회사채가 신용도가 낮다고 하면은 1억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싼 가격으로 매입할 것입니다. 만일에 아주 좋은 기업, 신용도가 높은 기업인 경우에는 오히려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할증된 가격으로 매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본시장에서 그 금액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신용도와 유사한 위험을, 시장 위험을 고려한 시장 이자율이 반영된 금액으로 우리가 매입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매입 가격에다가 또는 시장 가격, 우리 시장 가격 매입 가격이 되겠죠. 이런 만기의 액면가에 만기에 지급하는 가격, 우리가 아까 1억짜리라고 하면은 1억짜리하고 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율이 있겠죠. 이자를 시장의 현재 가치로 만든 그런 합계 금액이 우리가 매입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금액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무증권을 우리 쉽게 말해서 가장 많은 게 회사채입니다. 회사채인 경우에도 이 채무증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액면가대로 우리가 취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 1억짜리 회사채를 1억에 매입하는 경우, 자, 액면 이자율과 시장의 이자율이 동일한 경우, 액면 이자율로 우리가 똑같이 동일한 경우에는 우리가 액면 취득, 즉 액면 취득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자,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게, 자, 신용도가 높은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는 좀 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비싸게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활정 취득이라고 하죠.
또 자,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해서 회사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제 액면가보다 시장 이자율이 훨씬 높게 됩니다. 좀 더 비싸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 오히려 더 높기 때문에 더 할인해서 이제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인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가증권에 또 이 취득할 때는 수수료라든지 뭐 세금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부대비용은 우리가 매입 가격에 합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수익률만큼 오히려 시장 이자율보다 투자 수익률은 적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자 수익은 기초장부가에다가 유효이자율을 이제 우리가 곱해서 이자 수익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효이자율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투자에 대한 실질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효이자율을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한데요. 자, 우리가 1억짜리 액면금액의 사채를 만일에 우리가 할인해서 9억 9,500만 원에 매입했다고 하시면 실제 기초장부가액은 9,500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 만기에 우리가 타는 금액은 1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현재 가치에 현금이 유입되는 이자도 들어오고 액면 이자율에 의해서 이자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만기까지 들어오는 이자율과 만기에 들어오는 액면 금액을 현재 장부가가 일치시키는 이자율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유효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투자 자산에 대해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